구독자 여러분, 오늘 아침 삼성전자 계좌를 열어보고 손이 먼저 매도 버튼으로 간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삼성전자는 불과 어제 장중 28만 8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개장 직후 6% 넘게 빠졌고 25만 원 선도 깨졌는데요. SK하이닉스는 8% 가까이 급락했고 코스피 200 선물이 6% 넘게 떨어지면서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어제 아침에 샀다면 하루 만에 계좌가 크게 훼손되고 지난주 반등을 믿고 버텼다면 또 속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금으로 삼성전자를 길게 볼 수 있는 투자자에게 25만 원 아래는 공포의 던질 가격보다 분할 매수를 검토할 가격에 가까워졌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자금을 전부 넣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폭락이 7월의 강제 청산 장세와 무엇이 다른지, 25만 원 아래에서 어떤 조건이 확인돼야 진짜 매수 기회가 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보유자의 평단별 대응과 함께 오늘처럼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날 주도주 알림센터를 어떻게 써야 발빠른 판단과 대응을 할 수 있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 6분 유가증권 시장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이 기준 가격보다 6% 넘게 하락한 상태가 이어지면서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흐력이 5분 동안 정지됐습니다. 사이드카가 나왔다는 말만 들으면 시장 전체가 멈춘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드카는 모든 주식 거래를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와 다릅니다. 선물 시장의 급격한 움직임이 현물 프로그램 매도로 번지는 속도를 잠시 늦추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사이드카 발동 자체가 오늘의 최저점이나 추가 폭락을 확정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5분이 지난 뒤 프로그램 매도 규모가 다시 늘어나는지 현물 외국인 매도가 진정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개장 직후 코스피는 5% 넘게 떨어지며 6,400선까지 밀렸습니다. 상승 종목은 60개가 채 되지 않았고 하락 종목은 780개를 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25만원 부근까지 내려왔고 SK하이닉스도 150만원대 초반으로 급락했습니다. 외국인은 초반 코스피에서 2천억 원 넘게 팔았고 기관도 순매도에 가세했습니다. 개인은 2천억 원 넘게 받아냈고 프로그램 매도도 2,500억 원을 넘겼습니다. 반도체 몇 종목만 흔들린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가 위험을 줄인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반등만 보고 바닥을 확정해서도 안 되고 개장 직후 가장 공포스러운 가격에 현물을 전부 던져서도 안 됩니다. 오전의 충격이 실제 장기 매도로 이어지는지는 10시 이후 수급에서 드러납니다. 한국 반도체가 갑자기 나빠져서 시작된 폭락은 아닙니다. 간밤 미국에서 마이크론은 6% 넘게 떨어졌고 샌디스크는 9%, 엔비디아도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최근 반등을 주도했던 반도체에 차익 실현이 집중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국내 시장은 미국 반도체 급락과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약세를 개장과 동시에 한꺼번에 반영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업 가치가 밤사이 6%에서 8%씩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글로벌 자금이 반도체 비중을 빠르게 낮추면서 가격 충격이 먼저 나타난 겁니다. 다만 차익 실현이 며칠간 이어지면 펀더멘털과 무관한 매도도 실제 주가 추세를 훼손할 수 있으니 수급 확인은 필요합니다. 이번에도 시장을 누른 핵심은 장기금리와 유가였습니다. 미국 3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5% 초반을 넘어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10년물도 4% 후반에서 움직였고 국제유가는 미 이란 협상 기대가 약해지면서 80달러 중반까지 상승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연준이 높은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장기금리가 상승하면 AI와 반도체의 미래 이익에 적용하는 할인율도 높아집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는 빅테크의 자금 조달 비용까지 올라가니 시장은 반도체부터 이익을 확정하려 합니다. 오늘 삼성전자 하락은 현재 실적의 붕괴보다 미래 이익에 붙는 가격표가 낮아진 결과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번 장기금리 상승에는 묘한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국채 발행이 늘어난 데다 빅테크가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 회사채를 대규모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빅테크 회사채 발행액은 2천억 달러를 크게 넘어 지난해보다 거의 10배 늘어난 것으로 추산됩니다. 채권 공급이 많아지니 투자자는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합니다. 이 금리는 단기적으로 반도체 주가를 누릅니다. 하지만 빅테크가 조달한 돈의 상당 부분은 AI 가속기와 메모리, 전력망과 데이터 센터에 들어갑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고객의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는 압제와 실제 주문을 만드는 설비 투자가 확대되는 호재가 동시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만 보고 AI 투자 사이클이 끝났다고 결론 내리면 시장의 절반만 보는 셈입니다.
9월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졌는데도 장기 금리가 오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의 단기 정책이고 10년물과 30년물은 물가와 재정, 채권 공급, 장기 성장률을 함께 반영합니다. 고용이 둔화되고 소비자 물가가 안정되면 연준은 당장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가가 다시 오르고 국채와 회사채가 시장에 쏟아지면 장기채 투자자는 더 높은 보상을 요구합니다. 삼성전자에 필요한 것은 단순히 9월 금리 동결이 아닙니다. 미국 10년물과 30년물이 고점을 낮추고 유가가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 흐름입니다. 이번 주 반등의 지속 여부도 연준 확률표보다 장기금리의 실제 움직임이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을 7월 폭락과 똑같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7월에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거래대금이 코스피 전체의 30%를 넘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레버리지 상품의 기계적 매도와 반대 매매, 헤지펀드의 차입 축소가 다시 주가를 밀어내는 구조였습니다. 현재 단일 종목 레버리지 비중은 5%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과거처럼 작은 충격이 즉시 대규모 강제 청산으로 번질 연료가 줄어든 겁니다. BKOSPI도 7월에 80에서 90포인트보다 낮은 50포인트대에서 출발했습니다. 오늘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시장 내부의 부채와 변동성 구조는 당시보다 덜 불안합니다. 같은 사이드카라도 폭락을 증폭시키는 금융상품의 힘은 7월보다 약해졌습니다. 밸류에이션도 달라졌습니다. 올해 봄 미국 30년물 금리가 5%를 넘었을 당시 코스피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은 7배 초중반이었습니다. 현재는 5배 중반까지 낮아졌습니다. 같은 금리 충격을 맞아도 이미 가격이 많이 내려온 시장은 추가로 줄어들 밸류에이션의 폭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사상 최대 수준의 반도체 이익과 AI 메모리 수요가 유지되는 가운데 주가만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낮은 밸류에이션이 오늘의 하락을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실적이 유지된다는 전제에서는 공포가 커질수록 중장기 기대 수익률이 좋아지는 완충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25만원 아래를 무조건적인 위험 구간이 아니라 분할 매수 후보 구간으로 보는 근거입니다. 환율이 급등하지 않았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장 직후 원달러 환율은 1412원 도근이었고 달러 인덱스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을 부조적으로 떠나는 위기라면 주식 매도와 함께 원화 약세가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환율보다 선물과 프로그램, 대형 반도체의 수급 충격이 더 컸습니다. 물론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을 계속 팔면 오후에는 환율도 따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 안정만으로 바닥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충격이 외환 시장까지 번진 시스템 위기보다 위험 자산 비중을 줄이는 과정에 가깝다는 단서는 됩니다. 반대로 안심해서는 안 되는 신호도 분명합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팔았고 개인이 그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아 시장 폭도 무너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시에 크게 밀렸고 반도체 장비주까지 약세가 퍼졌습니다. 이 흐름이 오후까지 계속되면서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더 커진다면 단순한 시초가 충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이 계속 받아내지만 저점이 낮아지고 프로그램 매도가 늘면 매도가 또 다른 매도를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매수 기회 여부는 가격이 25만원 아래라는 사실보다 장중 매도 강도가 둔화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코스피가 다시 상승 흐름으로 돌아가려면 가장 먼저 선물 시장이 진정돼야 합니다. 사이드카 이후 코스피 200 선물의 낙폭이 줄고 프로그램 매도가 감소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 중 적어도 한쪽에서 매도를 멈추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 초반 저가보다 높은 곳에서 거래돼야 합니다. 원화가 안정되고 미국 장기 금리도 추가 고점을 만들지 않아야 하고요. 여기에 반도체 장비와 전력 인프라, 금융주 가운데 수급이 남는 종목이 늘어난다면 시장은 공포를 소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조건이 만들어지면 오늘의 사이드카는 새로운 추세 하락의 출발보다 과도한 매도를 털어내는 과정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가능성을 높게 보는 흐름은 곧바로 V자 반등하는 장도, 7월 저점까지 직선으로 밀리는 장도 아닙니다. 오전에 투매 이후 낙폭을 일부 회복하더라도 미국 금리와 FOMC 의사록을 앞두고 매물이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가 하루 반등하면 다른 날에는 전력기기와 금융, 방산으로 자금이 옮겨가는 차별화도 커질 겁니다. 지수는 며칠 동안 큰 폭으로 흔들리지만 실적과 외국인 수급이 남은 종목의 저점은 먼저 안정되는 흐름입니다. 이런 장에서는 코스피 숫자 하나로 계절을 판단하면 대응이 늦습니다. 하락할 때 거래량이 줄고 반등할 때 외국인이나 기관이 다시 들어오는 종목을 따로 봐야 합니다.
있습니다. 시장은 한꺼번에 회복하기보다 주도주부터 순서대로 바닥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동성의 함정은 장 초반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저점을 깨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이드카 뒤 프로그램 매도가 잠시 멈추면 지수가 빠르게 튀는 구간이 생깁니다. 개인 투자자는 그 움직임을 바닥으로 착각해 한꺼번에 물타기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현물과 선물 매도가 계속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거래량이 하락할 때 더 늘어난다면 반등은 매도 물량을 넘기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까지 상승하고 BKOSPI가 7월 수준을 향해 빠르게 뛰면 위험은 더 커집니다. 이때는 가격이 싸다는 논리보다 현금과 비중 관리가 우선입니다. 낮은 밸류에이션은 반등의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오늘의 최저점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오늘 밤에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20일 새벽입니다. 7월 회의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일부 위원은 금리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의사록이 예상보다 매파적으로 읽히면 장기금리와 반도체가 한 번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록은 그 뒤 나온 고용 둔화와 물가 안정 지표를 반영하지 못한 과거 기록입니다. 따라서 문장 몇 줄보다 발표 직후 미국 10년물과 30년물 금리, 나스닥과 마이크론의 반응을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매파적 내용에도 금리가 더 오르지 않는다면 시장이 압제를 상당 부분 가격에 반영했다는 뜻이 됩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8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 결과가 나옵니다. 앞선 열흘 동안 반도체 수출은 전년보다 150% 넘게 늘었습니다. 이번에는 증가율의 작은 변화보다 수출액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메모리 가격과 출하량이 함께 개선되고 있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 전망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음 주 26일 미국장 마감 뒤에는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고 27일부터 29일까지는 잭슨홀 회의가 이어집니다.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가이던스가 AI 메모리 수요를 확인하고 잭슨홀은 그 이익에 적용돼 금리 수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폭락 뒤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방향을 잡는 시점도 이 이벤트 전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AI 산업의 실제 수요는 아직 무너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의 클라우드 매출과 AI 서비스 사용량이 늘고 있고 데이터 센터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AI 서버에는 GPU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연산에 필요한 HBM과 서버 D램, 결과를 저장할 기업용 SSD가 함께 필요합니다. AI가 학습에서 추론과 기업 업무로 확산될수록 이용 횟수와 데이터 양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론과 샌디스크가 하루 급락한 것은 최근 상승 뒤 차익 실현과 금리 충격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 기업들의 주문 전망과 메모리 가격이 함께 꺾여야 비로소 업황 훼손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주가 하락과 제품 수요 감소를 같은 사건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삼성전자에도 장기 보유 근거는 남아 있습니다. AI 서버용 D램과 기업용 SSD 수요가 확대되고 있고 삼성전자는 HBM4 공급과 HBM4E 샘플을 통해 경쟁력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메모리와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을 함께 보유한 구조는 고객 맞춤형 AI 반도체에서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 공급 계약이 늘어나면 현물 가격에 따라 이익이 급변하던 과거의 메모리 사이클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장은 발표보다 고객 인증과 수율, 실제 매출을 원합니다. 창신 메모리의 범용 D램 증설과 파운드리 수익성 회복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가 급락을 삼성전자 실적이 밤사이 무너진 결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25만원 아래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주가만 낮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실적과 AI 메모리 수요는 유지되는 반면 시장의 레버리지와 밸류에이션 부담은 7월보다 줄었습니다. 환율도 아직 위기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 현금이 있고 삼성전자 비중이 낮은 투자자라면 기대 수익과 위험의 균형이 이전보다 좋아졌습니다. 저는 이런 조건의 현물 투자자에게 25만원 아래를 환만만 할 가격보다 첫 물량을 검토할 수 있는 가격대로 봅니다. 다만 사이드카가 발동된 날의 가격은 몇 분 만에 다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 기회라는 판단과 오늘이 정확한 최저점이라는 주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 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매도 강도가 줄어드는 과정을 확인하며 나눠 접근해야 합니다. 평단이 23만원 아래인 현물 보유자는 공포에 핵심 물량을 던질 이유가 크지 않습니다. 아직 수익 구간이거나 손실을 감당할 여유가 있고 중장기 업황 근거도 살아있습니다. 다만 최근 반등 때 비중이 크게 늘었던
있었다면 대응 물량 일부를 현금화해 계좌의 변동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투매에서 추가 매수할 경우에도 기존 수익을 담보로 무리하게 비중을 키워서는 안 됩니다. 핵심 물량은 보유하고 외국인이 매도를 멈추며 삼성전자 낙폭이 줄어드는 것이 확인될 때만 소량을 더하는 전략이 적합합니다. 낮은 평단의 가장 큰 가치는 더 큰 수익을 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좋은 물량을 강제로 팔지 않아도 된다는 데 있습니다. 평단이 23만원에서 25만원인 투자자는 오늘 가장 판단이 어려운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주가가 평단을 오르내리면서 수익과 손실이 몇 분 사이에 바뀔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비중이 적정하고 생활자금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장 초반 공포에 전량을 팔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인 매도 둔화와 오후 저점 안정, FOMC 의사록 뒤 금리 반응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매수는 가능하지만 한 번에 물타기 하지 말고 현금의 일부만 사용해야 합니다. 반대로 삼성전자가 계좌의 절반을 넘는다면 반등이 나올 때 대응 물량을 줄여 현금을 만들어야 합니다. 같은 평단이라도 비중과 자금 성격에 따라 보유 전략은 달라집니다. 평단이 25만원에서 27만원인 투자자는 오늘 하락으로 단기 손실이 커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가격에 놀라 전량을 던지면 사이드카 뒤 나오는 급반등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전만 기다리며 아무 조건 없이 버티는 것도 위험합니다.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에서 매도를 줄이고 반도체 대형주의 낙폭이 회복되면 핵심 물량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등이 나와도 거래량이 줄고 개인만 계속 사는 흐름이라면 일부 비중을 낮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본전 가격보다 누가 반등을 만들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장기 보유 물량과 이번 주 대응 물량을 분리해 두십시오. 평단이 27만원에서 29만원인 투자자는 전날 고점 부근의 매물과 직접 부딪히게 됩니다. 이번 주 반등이 나오면 무조건 본전까지 기다리기보다 반등의 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과 기관 중 한 주체가 삼성전자를 꾸준히 사고 SK하이닉스와 장비주까지 함께 회복하면 성급하게 모두 팔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미국 반도체 반등에 높게 출발한 뒤 종가마다 밀리는 흐름이 반복되면 일부 물량을 줄여야 합니다. 계좌 비중이 크거나 대출금이 들어갔다면 더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하고요. 평단은 시장이 지켜주는 가격이 아닙니다. 본전 회복보다 다음 급락에도 버틸 수 있는 계좌를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평단이 29만원을 넘는 투자자는 25만원 아래라는 이유만으로 추가 물타기를 서두르지 마십시오. 가격은 싸졌지만 변동성이 끝났다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삼성전자 비중이 작고 장기 투자할 현금이 충분하다면 시간을 나눠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 종목 비중이 큰 상태라면 새 돈을 넣기보다 반등해서 현금을 확보하는 편이 낫습니다. 남은 물량은 HBM4의 고객 인증과 수출, 엔비디아 실적을 확인하며 가져갈 수 있습니다. 좋은 기업을 믿는 것과 위험한 계좌 구조를 방치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고평단일수록 매수 가격을 낮추는 일보다 강제 매도를 피할 여유를 만드는 일이 우선입니다. 현금을 들고 있는 신규 투자자라면 25만원 아래에서 3번의 확인을 거치는 방법이 좋습니다. 개장 직후에는 사이드카와 프로그램 매도가 섞여 있으니 전체 자금의 일부만 준비합니다. 오전 10시 이후 외국인 매도 규모가 줄고 삼성전자가 장 초반 저가보다 높은 곳에서 버티면 첫 물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오후 2시 30분 이후에도 저점이 다시 무너지지 않고 종가를 만드는 매수세가 들어오면 다음 물량을 생각할 수 있고요. 마지막 자금은 FOMC 의사록과 다음 거래일 수급을 확인할 때까지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방식은 바닥을 정확히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첫 판단이 틀렸을 때 더 좋은 정보로 수정할 수 있도록 현금을 남기는 방법입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현물보다 훨씬 적은 비중으로 보거나 아예 변동성이 잦아들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주도주 알림센터는 급등 종목을 따라 사는 도구로 쓰면 안 됩니다. 사이드카가 나온 직후에는 가장 많이 오른 종목보다 가장 먼저 매도 압력을 버티는 종목을 찾는 데 써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 현물, 선물 수급이 언제 둔화되는지, 프로그램 매도가 줄어드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는 지수가 반등할 때 거래 대금이 대형 반도체에서 장비와 전력 인프라로 확산되는지를 봅니다. 알림이 왔다는 사실 자체가 매수
신호는 아닙니다. 내가 미리 정한 조건이 실제 시장에서 충족됐는지 확인하는 체크포인트입니다. 공포에 던지거나 반등을 추격하는 대신 관찰 순서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활용법입니다. 장중에는 알림센터의 신호도 시간대별로 다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개장 직후의 수급 변화는 야간 선물과 시초가 주문이 섞여 있어 방향이 자주 바뀝니다. 오전 10시 이후에도 외국인 매수가 유지되는 종목은 단순한 숏커버보다 실제 매수 주체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후 2시 30분 이후에는 프로그램과 기관이 종가를 만드는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만 낙폭을 줄이는지 SK하이닉스와 장비주, 전력기기까지 함께 회복하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대형주 한 종목의 반등보다 여러 업종으로 매수세가 번지는 흐름이 훨씬 건강합니다. 알림센터를 예측 서비스가 아니라 수급 확인과 대응 시점 관리에 활용하면 변동성이 큰 날일수록 가치가 커집니다. 업종에서는 반도체를 버리기보다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야 합니다. SK하이닉스는 HBM에서 이미 실적과 고객을 증명한 종목이고, 삼성전자는 25만원 아래에서 밸류에이션과 HBM4 회복 가능성을 함께 보는 종목입니다. 삼성전기와 반도체 장비주는 지수가 안정되기 전까지 변동성이 더 클 수 있으므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돌아오는 종목부터 선별해야 합니다. 전력기기는 빅테크 회사채로 조달된 AI 투자금 이 실제 데이터 센터와 전력망으로 들어가는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LS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처럼 수주가 확인되는 기업이 우선입니다.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가 함께 회복하면 AI 투자 사이클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강한 신호가 됩니다. 금융에서는 은행과 보험을 증권주보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금리 상승은 금융주의 이자 이익과 운용 환경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급격한 금리 변동은 채권 평가 손실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KB금융처럼 이익과 주주 환원이 확인되는 은행은 성장주 변동성을 보완할 후보입니다. 증권주는 거래대금 증가에 수혜가 있지만 지수가 폭락하면 상품 운용과 신용 위험도 함께 커집니다. 방사는 중동 긴장의 해지 역할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오늘 일부 종목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지정학 뉴스만 보고 급등한 종목을 추격하면 협상 소식 하나에 되돌림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금리가 올랐다는 이유로 모든 성장주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적과 수급이 남는 주도 업종을 나눠 보유하는 겁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매도 사이드카는 시장이 정상이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반도체 급락, 장기금리와 유가 상승은 이번 주 내내 변동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7월보다 레버리지 비중은 크게 줄었고, 코스피와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은 낮아졌으며 AI 메모리 수요는 아직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5만원 아래는 대출과 레버리지로 승부할 가격이 아니라 현금과 시간을 가진 투자자가 분할 매수를 시작해볼 수 있는 가격에 가까워졌습니다. 보유자는 평단보다 계좌 비중을 먼저 보고, 신규 투자자는 외국인 매도 둔화와 오후 종가를 확인한 뒤 움직이십시오. 주도주 알림센터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낙폭 회복, 외국인 현물 선물 전환, 장비와 전력 인프라로 수급이 확산되는 순간에 장중 흐름에 맞춰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막연히 오를 종목을 찍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되는 눌림목인지 기다려야 할 반등인지 구분하는 데 필요한 신호를 전달해드리는 겁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의 공식 신청 페이지를 통해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대장주 눌림목 매매법 파일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거래량 수축과 외국인 수급 유지, 분할 진입 기준을 담은 체크리스트와 실제 차트 예시, 백테스트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